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은평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고 각 후보의 공약을 들으며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끌어갈 적임자일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께서도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화면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한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5가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민생당 한웅 후보부터 기조 연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변호사 한웅입니다. 위기에는 준비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철저한 대비와 준비였습니다. 한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웅은 노동자와 청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써온 촛불 인권 변호사입니다. 한웅은 서민들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대통령 지킴이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민의 동반자, 국민의 대변인,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준비된 한웅에게 서민을 지키고 민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 박주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결되어 일상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년 전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 지역에서 은평세무서 신설,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 한국문학관 유치,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등의 시설을 혁신파크에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은평 국민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올 6월 초에 확정 발표될 서부경전철 그리고 녹본천 복원 등 제 핵심 공약을 힘있게 밀고 나가서 완전히 더 새로운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땀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건강하세요. 걱정 안 하시는 정치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은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민심입니다. 이런 나라 2번 겪으면 큰일 난다가 국민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은 불평등, 불공정,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잘못된 국회 바꿔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조국을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것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새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은평 구민의힘으로 국회의원을 바꿔주십시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읽겠습니다. 과거에도 지역, 빈부, 노사, 이념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갑질 문화, 세대 간, 남녀 갈등 등 사회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도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요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 커지고 있는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해졌냐면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한 45%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상위 10%의 재산이 하위 10%의 거의 80배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의 불평등이 커져 있고 또 계속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의 불평등은 당장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의 균등조차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순환을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직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을 해서 소득 간의 균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산업구조가 상당히 좀 오래전에 형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이전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확보 같은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서도 사각지대 없이 고통받는 분 없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 요인 중에 청년과
우리 어르신 세대의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광천에서 만나 뵙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6.25를 경험해 봐서 한다. 공산당,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젊은 애들이 아직 잘 몰라서 좌파한테 휘둘린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넘어간다. 걱정이 크십니다. 응아모고리 포장마차 앞에서 만난 청년은 제게 묻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준비하려는데 도움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미래통합당 찍으면 도와주나요? 나라를 걱정하시는 어르신 세대와 진로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갈등은 고민에 대한 소통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어르신과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많이 만나고 자주 얘기해야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평부터 불광천에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해피플라자를 건립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청정 불광천의 해피플라자가 세대 간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생당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불공정성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기본 더 그것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사회 갈등 부분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보다는 요구하는 자원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다라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른 대책도 유효적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부의 불평등 해소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갈등도 감소되거나 또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국가로부터의 확고한 보장, 이런 것들이 갈등 해소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청년 실업 해결 방안입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 동향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2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 0.98명보다 더 떨어졌으며 학대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2019년 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현역 세대 50명이 부모 세대 100명과 자녀 세대 25명을 합쳐 125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 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32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노동력 부족, 사회 보장,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부양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당장 청년 실업 해결도 급선무인데 후보자님은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당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이번은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출산 정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지난 15년간 143조 원을 넘게 썼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연결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를 신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청년 창업 제도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멘토링과 기술 인력을 매칭해서 벤처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의 서울혁신파크에 청년과 신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마켓을 추진하겠습니다. 뉴욕의 소와 같이 유명한 예술문화 관광센터를 조성해서 청년 실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민생당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출산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결국 저출산 문제도 경제 문제와 삶의 문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삶과 소득과 경제 문제에 대한 소득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출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기 어려운데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 그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점점 기계나 로봇이 맡게 됨으로써 일자리는 잃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소득을 국가가 관장을 하고 기업이 오히려 이제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그렇게 조직이나 기업이나 정부의 소득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가 지속될 텐데 그런 경우에 국가가 국민의 그렇게 줄어든 소득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는 제도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기본소득제의 보장이고 이러한 것들이 잘 보장됐을 때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두 후보님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봐도 우선 이제 취업 문제 해결이 돼야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도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은 아이를 낳은 후에 키우는 문제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주거 그리고 출산 이후의 보육 이 세 가지 파트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만 출산율,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관련돼서는 저희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뭐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청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뭐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청년 주택 10만 호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의 책임 역할을 강조해왔고 강화해 왔는데 그런 추세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교육 격차 해소 및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 방안입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상응하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민생당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 이제 올해까지 고2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고3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중등교육을 두고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 중등교육까지는 이제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대학교육이 문제인데 사실 198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당시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무료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GNP가 3만 2천 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불 시대에 대학교육을 프랑스가 무상화했는데 우리 920여 차례의 외침을 겪고 극복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3만 2천 불 수준에 있으면서 대학교육을 무료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대학교육 무료, 대학 등록금 무료를 통해서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든가 돈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AI 시대와 로봇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복합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세분화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교육 기회가 좀 균등히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여전히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담겨 있고, 또 교육 자체가 좀 혁신돼야 된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 기회의 균등성, 저희 정부나 저희 당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라든지 학자금 대출 이용 확대, 그리고 저희 정부가 주도했던 고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진행하면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사실 좋은 직장을 다 취업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직업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의 평균의 한 2배 이상 정도의 임금을 주는 식으로 일자리의 균등성이 해쳐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가 혁신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개인의 어떤 취향과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대학 역시도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장차 취업 등 전문가로 커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교육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의자 조국 전 장관 기억하시지요?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봉사와 대외활동 등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 부정이 만연하지만 입학원서 보존 규정이 없어서 처벌과 불공정 입시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조국 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습니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세계가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 때문에 기술 발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긴밀히 협업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타운을 공급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4차 산업 분야 벤처 캠퍼스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은평의 혁신파크에도 4차 산업 분야 벤처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4차 산업, 신산업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세 분의 후보자 모두 진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방안입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8년 38.3%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25.5%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수는 2002년 798만 8천 명에서 2019년 56만 2,8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 OECD 평균 15.9%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후보자님들은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민주당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구조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좀 부활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자영업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전체의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 과정과 변화를 위한 작업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소비가 부족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통을 겪는 것이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맹점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여러 가지 이익들을 가져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를 좀 더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번 20대 국회 때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한 번 더 개선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질문에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가 커지고 폐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었습니다.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0.1%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영업자의 소득은 감소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가계 평균 부채는 2018년 3.8% 늘어나서 1억 1,06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 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과 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미래한국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민생당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권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조금 이 애정을 갖고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이 오후 5시까지는 분식집을 똑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그 5시 반 이후부터는 이제 5시 지나서 이제 중간 텀을 갖고 5시 반 이후부터는 간이 주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세이브할 수 있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8시간 넘으면 우리나라 슈퍼마켓 같은 곳에 술 파는 냉장고를 잠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술집에 가서 먹으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과 의지를 가두면 정권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봤다시피 이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 임대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하고 임대인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착한 임차인법을 제정해서 여러 각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극복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메르스, 신종플루 등 어떤 감염병이나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으로 선포한 상황에서 세계 GDP가 최대 3,20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님들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요 품목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 도소매 음식업 등 전 산업 분야의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서민들이 절규를 하겠습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100조 원을 조성하고 신속히 집행하자고 문재인 정부에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못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유예 또는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겠습니다. 정부가 4인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소득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민생당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 미중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소통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개인적인 방역과 검역, 그다음에 철저한 위생관리, 건강관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계도해야 되겠고,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철저한 방역, 검역, 그다음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격리, 이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경제적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막히고 유통이 막히면 소득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잃어가게 되고 그럴 텐데 정부 참 한가합니다. 누구를 70%로 고르고 60%를 고르고 80%를 고릅니까? 지금 즉시 굶어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즉시 재난구조기금이 지금 정부의 50조가 비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급히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가 국민들에 대한 세금 유예하고 감면하는 조치를 지금 즉시 취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질문에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사실 두 가지 싸움을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고 침체될 경제 관련된 싸움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제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IMF도 겪었었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을 외환 시장을 자유화하면서 환율 교란이 일어났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시스템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줌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아까 이제 한웅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소통, 전반적인 소비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위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사라져 있는 소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70%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긴급 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식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데도 정해진 시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회자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 토론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2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자들께서는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2분 이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평 발전을 위한 홍인정의 진심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을의 뉴타운은 성공했는데 은평갑에 꽉 막힌 재개발 재건축 답답하셨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은평 구민이 원하는 대로 뉴타운 사업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에 상권이 살아야 은평의 경제가 활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수색 DMC역 개발뿐만 아니라 역촌, 응암, 세절, 증산역 등 역세권을 은평 스마트타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위한 규제 일몰제를 추진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서 역세권 정비구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불광천의 물과 악취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청계천처럼 맑고 깨끗한 청정 불광천부터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편안히 산책하실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광장 해피플라자를 건립해서 은평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홍인정에게 은평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 전염병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홍인정은 보건정책 전문가입니다. 서울시립 은평병원과 시립 서북병원을 대학병원 순위내 감염 전문병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홍인정을 선택하시면 2배 더 가치 있는 은평, 2배 더 행복한 은평, 홍인정이 우리 은평 구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민생당 한웅 후보님,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에게 30초 동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질문은 의무적인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이제 홍인정 후보 공약 진실되고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부 공약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지역 구시의원이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 점만 질문에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시면. 네, 홍인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공약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역의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본인의 공약을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우리 은평 발전에 초점을 이뤘습니다. 은평 구민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은 공수처 좋다, 선거법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은평구의 발전부터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게 가장 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거대 담론의 국정을 기획하는 공약보다는 우리 구민께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구민의 평가를 받고 선택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은평을보다도 처져 있다면 우리 은평갑의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의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은평 발전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공약 철저하게 지켜서 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은평 발전 약속 꼭 이뤄내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홍인정이 은평의 가치 2배로 높이고 은평의 행복 2배로 키우겠습니다. 답변 들으셨는데요. 우리 한웅 후보님 보충 질문 해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지역 발전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지역 발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래통합당의 홍인정 후보의 경우에는 그 공약 자체가 구청장이나 기타 시구의원의 그 약속, 구민에 대한 약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홍인정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신 취지 잘 이해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구시의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평갑에는 오선의 전 이미경 국회의원이 계셨습니다. 사무총장 역임하셨습니다. 제 옆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한 민주당 후보 계십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구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부분이었습니다. 규제와 법 부분에 관한 것은 국회의원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천 법원 예산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로도 시비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는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을에는 다행히 대학병원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은평갑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마스크 대란, 마스크 난민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감염병, 전염병을 전담해줄 병원이 없었어요. 이 전담해주는 병원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거점 병원으로 유치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공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더 큰 공약 국회의원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보완하지만 은평구의 발전 공약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뭐 한웅 후보님 생각에도 일부분 동의는 하지만 또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역할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그 공약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불광천 수질 개선 얘기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불광천의 수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예, 죄송합니다. 네. 아마 지금 지하수를 올려서 그 불광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건천이죠. 저희 불광천이 대표적으로 수량이 적어서 우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물이 말라 있어서 사실은 BOD나 COD의 함유가 굉장히 높은 오염되어 있는 수질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불광천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불광천에 운동을 할 때 1년에 4번 청소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 청소 갖고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에 2번 정도만 맑게 청소를 하면 그래도 수질 개선이 좀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구의원님 통해서 구청에 건의를 했더니 구비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같이 우리의 불광천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먼저일 것이다. 그 수질 개선이 되면 자연히 악취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녹번천 복원을 거셨는데 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불광천부터 깨끗하고 불광천이 맑은 청정 불광천으로 복원이 되면 그 평가를 가지고 녹번천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보관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면 그 또한 참고하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홍인종 후보에게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광천의 물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착오를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예, 청계천하고 불광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계천은 아시다시피 바닥이 딱딱하게 시멘트하고 돌로 되어 있는 천이에요. 그래서 청계천하고 불광천은 천의 흐르는 구조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그 물의 수질. 네, 질문 의도는 아셨을 것 같고요. 우리 홍인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천 복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녹번천하고 불광천은 연결돼 있고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녹번천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광천은 응암 오거리 우리 응암역서부터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청계천 같이 만들겠다라는 공약 유튜브를 제가 통해서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는요. 불광천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녹번천을 하면 국민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답변 시간이 1분 30초거든요. 어머니 말씀하는 식으로 설명하시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광천에 대해서도 지금도 국민이 악취와 수질 악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녹번천이 하루 이틀 사이에 1, 2년 사이에 국회의원 4년 임기 내에 복원되거나 복개돼서 청계천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다면 불광천부터 우선 수질 개선과 악취를 제거한 이후에 그 평가를 가지고 가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막 들어가셨는데 이 토론 시간은 아니고요. 이 공약 질문 시간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생당 한웅 후보 2분 이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공약하고 또 국가적인 공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바꾸는 저의 약속, 민생 변호사 한웅의 약속은 이렇게 보이면 됩니까? 이렇게.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제 허락되는 범위에서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고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기본소득 갖고도 충분히 생활의 영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역 화폐 발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시간에 제약을 두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내에 유효 수요가 창출돼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 미테랑 정부가 2만 불 수준일 때인 1980년도에 이미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했습니다. 1인당 GNP가 3만 2천 불을 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학 등록금 무료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못해낼 리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정책을 잡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못 내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갑 청년에게 동등 혜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을 바꾸는 한웅의 약속으로는 녹본천 복개하겠습니다. 통일 랜드마크 조성하겠습니다. 은평 나들이길 정비하고 조성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가꿔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민생당 한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내세우신 공약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좀 크게 기본소득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지급하게 될 경우에 예산 소요나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것들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지적에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테니까 우선 이쪽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 결국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생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면 아까 그 자체가 재난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100만 원 지급하자.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당장 100만 원 지급하자 그러면 1년에 600조가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를 훨씬 더 넘어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방향을 이렇게 잡고 뭐 방산비리라든가 기타 각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또는 뭐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이걸로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어민에 대한 특별 뭐 지원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산비리로 발생하는 그다음에 뭐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초과된 뭐 과다 책정된 국방비를 좀 아낀다거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원금 낭비 요소를 줄여서 차차 재원은 확보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후보, 한웅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한다.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저희 당도 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의 경우에는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발행하실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나서요. 예, 그리고 지역화폐나 뭐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대 이제 그 가맹본부라든지 이런 것과의 불공정 관계가 해소 안 되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지역화폐 바랍니다.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좀 제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안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찌됐건 뭐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효과적인 방법,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그 지역화폐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라든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저한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는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의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대형 가맹점이라든가 이 대형 마트라든가
재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 영세시장의 상인들이고 중소상공인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민생당 한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후보께서 약속한 제1호 법안 착한 임차인법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는데요. 매우 필요한 법안이고 저 또한 지지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은 지금 국가혁명당이 한 달에 150 주기로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저 통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박주민 후보께서 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지급하자. 제가 이제 국가혁명 기본 배당금당 거기 공약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지급해서 그럴 재원이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AI 시대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측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해 가야 경제 위기라든가 AI 때문에 또는 로봇 때문에 일자리 뺏기는 부분을 정부를 통해서 보충할 수가 있고 사실 애초에 현대 국가가 출범할 때 그건 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100만 원 지급 약속 100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혁명 기본 배당금당처럼 지금 당장 뭐 지급하자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방향은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몇 조, 어떤 부분에서 몇 조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당장 100만 원 지급하자는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는 예산 아껴서 그 방향으로 정책의 이 자세, 기본, 방향을 잡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홍인정 후보, 한웅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사 1, 2동, 증산동, 역천동의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국회의원 1인이 예산을 얻어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호 법안으로 주거지원법안 준비하고 있다. 이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고 녹번천 복개 말씀해 주시죠. 예, 녹번천 구기터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조시장까지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 복개되어 있는 거를 오픈시키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아까 착한 임차인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착한 임대인법이라고 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신사동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임차료일 때는 30%를 만약에 깎아주면 30만 원이거든요. 그 돈 사실 임대인한테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당장에 뭐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단돈 5만 원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야 됐을 텐데 뜬금없이 착한 임대인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착한 임대인이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50%를 이렇게 보충해 주겠다. 이거는 분명하게 약자를 향한 복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 복지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직접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게 경제적 격변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법안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실 때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사회자를 좀 경유하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2분 이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4대 핵심 공약 그리고 다른 이제 부수적인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깨끗한 녹본천 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원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천역 사이에 약 1.1km 구간입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더 위로 올라가면 사실 교통량이 많아서 복원하기가 어렵고요. 이 구간을 맑고 깨끗한 물 흐르게 만들고 또 양쪽에 차로를 보존시켜서 교통소통에 문제도 없고 또 주차 공간도 확보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친생태적, 친교통적 그런 복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에 지금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그리고 글로벌 오픈 캠퍼스라고 하는 컨벤션 시설 들어오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들어오는 것도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들 잘 진행되고 부수적으로 대학이 들어옴에 따라서 조성될 수 있는 대학가를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과 형태로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역의 이제 서부선 6월 초에 확정 발표됩니다. 그리고 고양선 2028년을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전역에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초역세권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역세권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에 있는 DMC역, 수색 역세권 개발의 한 방편으로 1단계로 이 DMC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교통 편의를 높이고 주변에 교통을 위해서 몰리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복합 벨트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등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당 한웅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주민 후보님은 지금 이제 이번에 재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간 지금 하신 그런 공약들 굉장히 시급한 것들인데 우리 은평 구민들한테는 그러면 그 4년간 이거하고 연관된 그러한 의정활동이라든가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오신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박주민 후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부경전철 이제 6월 초에 확정 발표되게 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데이터를 옛날 걸 쓰고 있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속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최신 것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던 분들이 지하철이 만들어질 경우에 얼마나 많이 지하철로 환승할 것이냐를 산출해내는 산식도 옛날 산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8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산식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확정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6월 초에 확정 발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작업들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서부경천철 포함해서 뭐 시립대라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녹본천의 경우에도 이미 서울시장과 2번 미팅을 해서 이 녹본천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장 역시도 이 녹본천 복원이 굉장히 좋은 취지를 담은 사업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다른 어떤 지천의 복원 사업보다는 우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광천 수질 관련돼서도 제 공약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협의해서 올해 초에 3억의 예산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작업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계속 네. 한웅 후보, 박주민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홍인정 후보나 박주민 후보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질 개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응암역 쪽으로 오폐수가 집합돼서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빠서 그리고 시립대 캠퍼스 혁신파크에 온 거 꼭 박주민 후보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박주민 후보 그 질문 내용 다 아셨으니까요. 네,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때는 이제 시립대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속 작업을 했는데 참 어렵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겠다는 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포기하고 2단계로 서울시와 협의했었던 것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을 옮겨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시설이 옮겨오면 은평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냐를 계속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이제 그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을 옮겨오자라는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도 제가 서울시에게 계속 부탁하고 요청했던 게 지역에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 컨벤션 시설은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서울시장의 답변을 이끌어냈고, 그게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혁신 캠퍼스라는 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제 서울시립대 유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올 무렵 그리고 그 전에 상당 기간 동안 그 고민이 없었죠.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자를 해서 호텔과 상업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촌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홍인정 의원이 질문하실 거라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 은평구청장으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혁신파크 그때 솔직히 은평의 흉물이었습니다. 싹 밀어버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 열심히 뛰셔서 시립대 또 연구원 컨벤션 센터 유치하셨다고 하니 저도 환영을 하고 우리 은평구민 많이 환영하실 것 같은데요. 그 역세권에 청년들이 모이면 그 역세권 활성화 방안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박주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녹본역이나 불광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고. 예. 네. 서울 혁신파크에 이제 한 1,800명 정도의 대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한 2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가 올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도 상주 인원이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컨벤션 시설은 단순하게 뭐 결혼식 같은 거 하는 것을 정도를 넘어서서 국제 컨퍼런스가 가능한 부대 시설을 같이 들어오는 곳으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시설의 뒷부분에는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요, 어린이 문화회관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전국에서 아마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평에 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권들 중에 대부분이 대학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제해서 이제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대학가라고 해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홍대형 대학가도 있고 대학로형 대학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홍대형이나 이런 쪽보다는 대학로형 대학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청과 함께 문화적 시설이 좀 기반이 된 대학가. 네, 알겠습니다. 네, 홍인정 후보, 박주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자주 지적하시는 게 국회의원 공약은 지키지 않은 빌공짜야. 언제 지킬지 몰라. 4년마다 똑같은 공약 내걸어. 이런 지적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꼭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녹본천 복원도 그렇고요. 이 혁신파크가 이런 그림을 만든 거 4년 안에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20년 동안 은평구 민주당이었는데 20년을 지켜줘야 계속해서 그거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죠. 네, 박주민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듣는데요.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4년이 채 안 됐고요. 제가 와서 이제 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평 세무서가 없다 그래서 은평에 세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경찰서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 갖고서 신축 작년에 완료해서 이전해서 지금 업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관 좀 유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1차적으로 실패해서 파주로 가려는 거 다시 협의해서 은평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개선해달라고 말씀도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민자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서울시 돈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 다 실패하고 계속 고생해서 드디어 시립대에 들어오는 곳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약속들 거의 대부분 지켰고요. 아직 못 지켰던 게 서부경전철인데, 서부경전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의 모순과 오류를 제가 계속 잡아내고 있는 작업들을 서울시 등등과 같이 해서 6월 초에 확정 발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정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는 한다 만다가 아니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약속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잘 되도록.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뭐 작년에 계속 경제지에 보도가 된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DMC역의 경우에는 롯데 DMC라는 회사가 서울시와 사전 협상 진행 중이고, 올해와 내년에 인허가와 설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아주 열띤 상호 토론을 펼쳤는데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자유주제를 가지고 상대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가급적 지역발전 의제에 한정하시길 바라며 1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주도권 자유주제 상호토론은 각 후보당 7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꼭 토론자 먼저 지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민생당 한웅 후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주제를 가급적 지역발전 의제에 한정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전에 지금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발전 의제가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논의의 토론의 이 효율성을 위해서 공통적으로는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홍인정 후보하고 박주민 후보께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박주민 후보께는 대통령 지킴이 문제하고 국회의원회,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를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위원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분 후보들께서는 이제 위성 정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정당법의 목적에 보면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포괄적으로 묻기가 그래서 이렇게 정당의 목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뭐 첩정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뭐 2개, 3개까지 두 개인가요? 뭐 그렇게 헤아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당법에 규정하는 목적하고 우리 헌법에 마찬가지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8조 사항하고 관련해서 과연 비례 위성 위법 위헌 정당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만든 그것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에 합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 후보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10초든 20초든 먼저 박주민 후보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네, 뭐 저희들은 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제를 그래서 다른 정당들과 합의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위성정당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초기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기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놓고. 네, 그래서 초기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례 의석을 아예 75석 정도로 확대하든지, 만약에 제한할 거면 아예 25석 정도로 캡을 씌워서 제한하든지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저희 제안 75석으로 아예 비례를 넓히거나 아니면 캡을 25석으로 확 줄이거나, 두 가지 얘기가 사실 그 당시 협상했던 다른 정당들, 지금 민생당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반대를 많이 하셔서 도입이 사실 안 됐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로 좀 통과가 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게 통과가 됐지만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식의 시도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믿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너무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런 어떤 제도 훼손의 시도를 하면서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래 취지, 즉 소수 정당을 진출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훼손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연합정당이 시도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고 이게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어찌됐건 간에 우여곡절을 겪었든 어쨌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직접 자기 약속을 어긴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탁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소수가치,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배반한 거는 사실 가장 먼저 주도한 게 더불어민주당이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팩트는 사실은 그렇다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주도했다고요? 그렇죠. 4+1 해갖고 통과시킨 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 부분 집권당으로서 그다음에 다수 정당으로서 제1당으로서는 당연히 내가 통과시킨 것, 내가 주도해서 그게 4+1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을 정면으로 어긴다. 이건 사실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소수 정당,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지만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를 한 거고,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합의 형태도 아시겠지만 1번부터 10번은 저희가 아니라 그동안 소수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저는 제도적 위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 이후에 정당법으로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 아니,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제1당이 그것도 집권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좀 과다하게 흘러가서 우선 홍인정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쩐지 좀 짧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또 뭐라 그러셨죠 아까? 형제정당, 또 뭐였죠? 뭐 방송용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이 선거법 제도는요, 심상정 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은 모르셔도 된다. 국민이 지금 모르십니다. 어디에다 표를 주셔야 될지. 그리고 이 준비되지 않은 제도 강행한 거는요,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이번 선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외쳤는데 강행했고 국민들도 알아먹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대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내 스스로 어긴 국회의원들 아마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7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에 좀 후보자를 지정해서 뭐 1분이든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이제 녹본천 복원 관련된 공약을 내니까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녹본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서 만나본 많은 유권자분들도 제일 관심이 많고 궁금하신지 녹본천 복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복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녹본천은 응암역에서 역촌역 사이에 한 1.1km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이제 6차선 도로인데요. 6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응암역과 역촌역을 연결한 우회도로가 있어서요. 서울시의 1차 조사에서도 교통량이 별로 없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복원해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면서 그 도로 전체를
천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복원한 천 양옆에 그 도로 소통을 위한 도로를 잔존시키고요. 그리고 그 도로 또 옆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라인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천을 보고 나면 천 좌우를 왕래하는 게 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 400m 간격으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통해서 이제 왕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간격으로 저희들도 교량을 설치해서 차량과 사람이 좌우를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교량을 통해서 차량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3년 전에 복원을 해서 환경평가에서 장려상까지 받은 부천의 신곡천을 방문해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복원하기 전보다 복원한 후가 훨씬 교통소통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이유를 더 물어봤더니 양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게 정리가 되고 또 도로가 잘 이제 마련이 돼 있으니까 교통소통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소통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라든지 또는 날벌레 같은 것도 걱정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우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곡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맑아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녹본천 복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근의 혁신파크, 옛 복원원 자리에 지금 시립대, 서울연구원, 그리고 컨벤션 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등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를 창출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유동인구들이 단순히 거기 머물다가 떠나면 은평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은평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게끔 역촌이라든지 응암이나 녹본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면은 뭔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본천 복원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들 다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녹본천 복원을 얘기하니까 이제 홍인정 후보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불광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불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 개선을 하자고 서울시장과 이미 얘기했고요. 은평구청장님하고도 지금 은평구청장님은 불광천을 방송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수질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질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방송문화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까지도 고맙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은평구와 함께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질 개선 작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저의 공약집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홍인정 후보님께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청계천의 경우에는 바닥이 딱딱해서 유속이 빠르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불광천은 그렇게 딱딱한 구조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흡수되는 그런 천바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구조가 다른데 이제 청계천 예를 드셔서 이상하다 청계천 방식으로 하는 게 수질 개선에 좀 딱 정확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 청계천같이 개발하면 안 되나요, 불광천은? 네? 지금 상태의 것을 청계천같이 바닥을 그러면 다 딱딱하게 시멘트로 다 바르시겠다? 아니 지금 물바닥을? 상태에서 수질이 악화되어 있고 오수가 악취가 심한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3억의 예산을 아까 서울시에서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겠다. 그럼 수질 개선 용역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지 개선은 안 되고 용역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제 계획은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을. 저는 불광천을 청계천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M센터를 선택해서 무슨 생물학적으로 그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설치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설픈 정도의 시설 가지고는 수질 개선, 수질 그 악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불광천을, 녹본천을 개선하신다 그러는데 불광천을 청계천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유입되는 그 혁신파크의 인구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 은평에 머무를 수 있는 청년이나 유입 인구가 더 많다면 그것이 은평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역천역에서 응암역까지 거리도 짧은데 개발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교통이 지금도 그렇게 막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주차장도 막히지 않거든요. 제가 여쭤본 질문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서 말씀하셔서 저는 불광천 수질 개선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불광천을 청계천 같이 개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약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청계천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불광천과 전혀 다른 성격의 천입니다. 바닥이 시멘트나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불광천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광천 수질 개선을 하겠다. 이것도 제 공약이고 이미 그 관련돼서 서울시 또 은평구청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의 경우에는 우천시에 오수, 생활 오염 폐수가 섞여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수와 오수관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토론 규칙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로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웅 후보님의 공보물의 첫 페이지에 보면 은평을 바꾸려면 지독한 양당 정치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 불광천 수질 개선,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 마련,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제 공약이나 우리 박주민 후보님의 공약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선거 직전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혹시 단일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민생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민생당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어떻게 비칠까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돼서 여쭙는 것은 혹시 막판에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주는 단일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 걱정해 주신 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홍 후보님 걱정하시기에도 시간이 촉박하실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고 고맙긴 합니다. 근데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들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로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의도 자체도 전혀 없다. 혹시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박주민 후보가 저한테 양보를 해주시면 이제 그런 단일화는 제가 깊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당 차원에서 그런 단일화를 할 의도와 의향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49개 전체 서울 지역구 중에 좀 당세가 약해서 죄송하고 좀 서럽기도 한데 1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방송으로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선거기간 동안에 요동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러한 논의가 당 중앙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또는 그것 때문에 홍 후보님이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되거나 또 약간 억울한 일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선거운동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당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녹본천 복원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는 불광천부터 국민의 평가를 받고 불광천이 청정한 불광천으로 복원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녹본천을 복원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광천에 지금 벚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어서 우리 은평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경을 오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벚꽃 위에 이외에 즐길 공간, 그 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질 개선을 떠나서 청계천 같이 만약에 복원이 되고 개발이 된다면 더 많은 은평구를 찾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이 은평구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녹번천 개발부터 내세우셨는지, 물론 고민하신 흔적이 느껴지고 그 말씀하신 순서대로 개발이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 걸릴 것이고 단기간에 불광천과 함께 연계돼서 은평에 유입되는 인구나 상권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에게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불광천 개발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같이 개발이 된다면 녹번천에 대한 개발은 국민께서 먼저 요구하셔서 이것부터 해라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질 개선 단순히 3억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녹번천의 개발을 불광천에 대한 평가와 불광천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혁신파크에 아까 시립대 1학년의 모집 요강을 보니까 21년도에 1,813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직원까지 해서 2,000분이 들어오고 또 많은 또 연구원, 그래서 300분 해서 많은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그 녹번역이나 불광역에도 사실은 상권이 개발되지 않으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개발되지 않으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잠시 수업을 받고 떠나거나 일을 하고 떠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저는 이게 과연 혁신파크가 그림을 그리신 대로 우리 은평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까, 건물만 덩그러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돼서 역세권 개발, 제가 내세운 은평 스마트타운으로 전 역세권을 연결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이고요. 특히나 청년 주거 복지에 대해서 특히 고민을 해야 원룸이나 1인 가구, 우리 젊은 청년을 위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청년 주거 대책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마련된 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청년 주거 대책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증산동에 빗물 펌프장 위에 이미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청년 주거가 있습니다. 한 150세대 정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가 가건물로 있었던 미성아파트 앞 부지에서도 아예도 청년 주거가 지금 들어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주거의 경우에는 이제 은평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고요. 만들어진 그런 청년 주거에 은평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우선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부 청년분들이 주로 주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라든지 LH 등 SH 등하고 좀 얘기를 나눠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평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저도 역세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MC역 개발하면서도 복합환승센터로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전역도 3가지 지하철역이 지나는 초역세권을 구성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녹번 쪽도 이제 대학가 구성을 하면서 발전시킬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띤 토론 덕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각 후보에게 각각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량만 앞세워서 싸움만 하는 정치에 국민께서 신물을 내십니다. 홍인정은 싸움만 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만 생각하는 은평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한 은평, 20년 동안 발전이 더디기만 한 은평, 중앙도 언론도 관심이 없는 은평입니다. 은평구는 민주당 전용구가 아닙니다. 은평 주인은 바로 여러분, 은평 구민이십니다. 4월 15일 은평구를 바꿔주십시오. 2배 더 가치 있는 은평, 2배 더 행복한 은평,
홍인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4월 15일 홍인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입니다. 한웅 후보님이나 홍인정 후보님도 노본천 복원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시립대, 서울연구원, 글로벌 오픈 캠퍼스,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그 인근 지역까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전력의 6월 초에 확정 발표되는 서부선 잘 들어오도록, 그리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양선 역시 잘 완공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복합 환승센터 수색 DMC역이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속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대체도로 건설,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도, 그리고 백년산로 상습적으로 정체되는데요. 거기도 개선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은평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벨트 만들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 놀이터 20곳이 넘는데요. 전체적으로 테마형으로 컨설팅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들 잘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민생당 한웅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변호사 한웅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마찬가지로 다 잃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의 내로남불은 정치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 편의 잘못을 숨기고 덮으려는 것과 내 편이니 누가 봐도 잘못인 것을 잘못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쁘겠습니까? 아파트값 상승은 문재인 정권에서 역대급입니다. 24평 아파트 한 채 값이 20억을 넘습니다.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경제난 최악입니다.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못하면 집권하고 내가 못하면 제1야당이 되는 기형적 기득권 양대 정당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해답은 3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문도 어렵고 발언 시간도 한정적인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은평방송이 중계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